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한판 승부입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인데 박재홍 앵커가 없죠. 정말 간만에 휴가를 오늘과 내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재홍 앵커 대신 오늘과 내일을 진행을 맡게 됐고요. 저는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자, 먼저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인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꽤 길게 했는데 석 변호사는 대통령도 법률가라면서 계엄 선포 당일 체포의 채자도 대통령이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 주요 장면 한판 브리핑에서 짚어보고요. 이어서 여당의 입장도 들어보는데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을 만나서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이죠. 남상권 변호사를 연결해서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진행 상황 또 혹시 어떤 내용인지 이런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네,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가 나왔고요. 오늘 김웅 전 의원 그리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특별 패널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바로 브리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디오는 또 네. 간만이어서 제자리를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간만은 아니고 지지난주에 이제 SBS 대타를 했었습니다. 대타 전문이 좀 되고 있어요. 지금 댓글에도 대타 전문 크크크크 이렇게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바로 브리핑을 좀 보도록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졌죠.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많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주요 발언을 보면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다. 계엄 선포 당일날 체포에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발언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체포 지시 없었다는 건 대통령 본인과의 사실가 있습니까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체포를 하신 적이 없는 건가요? 예,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점을 좀 앞뒤를 좀 생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설들이 둔둔하고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신 바가 없습니다. 예, 석동현 변호사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 변호사는 얼마 전에도 12월 3일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 잘해봐야 소란. 이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내란이 아니다는 입장을 재차 오늘 또 확인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석 변호사가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얘기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과 전 세계의 타전들 회견을 통해 나 내란합니다 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논리를 펼쳤는데요.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느냐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을 반복을 했고요.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라고 하면서 이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니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 사실 이미 여러 군 관계자들이 진술한 내용인데 이와 배치되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 소식도 좀 보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최근 이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구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네, 좀 내부에 반발이 좀 있다 보니까 직접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어제 밤이었습니다. 심 총장이 A4 용지 한 3페이지 분량의 서신을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 서신을 보면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대 사건으로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기에 적법 절차와 관련된 어떤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이미 구속된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비롯해 사건 일체를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대검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공수처와 실무 협의를 했지만 의사 합치에 이르지는 못했다라면서 검찰은 역사 앞에 오직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의 전모를 밝힐 책임이 있다.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검찰의 송부가 돼서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예, 속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 내용, 뭐 대통령에게 들었다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를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석 변호사 주장입니다. 대통령이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했겠냐. 한판 승부에도 법률가가 계십니다. 법무연수원 교수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체포하라는 용어를 썼다 안 썼다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끌어내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면 특전사를 국회에 왜 보냅니까? 강철부대 찍으러 보낸 거 아니잖아요. 군 부대를 무장 병력을 보내놓고 나서 그러면 아무 이유도 없이 군 부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냥 정말 그것 자체로 앞뒤말이 서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거죠. 뭐 조직폭력배가 야, 쟤 좀 손 좀 봐야겠는데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나중에 법정에 가서 아, 나는 손을 봐라고 했지 폭행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폭행의 폭자도 꺼낸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법정에서 그가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런 진술이나 저런 주장 자체는 법률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치명적으로 안 좋습니다. 예, 최수성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태 모습들을 많이 보였잖아요. 예.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상적으로 보고 이런 말을 한 거라고 봐요. 그럼 뭐 체포하지 말라 그랬으면 뭐 생포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정황이나 또 관련 지휘관들 또 진술이나 이런 저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진술들을 내놓고 있는데 뭐 실제로 윤 대통령한테 석동현 변호사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일단 논리도 허약하고 정말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 내란을 저질렀는데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그렇게 알리면서 하느냐. 이건 기본적으로 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또 근거도 제대로 모른 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내란이라는 것은 늘 은밀하게 해야 되고 근데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통해서 일종의 내란을 이제 획책하고 기도한 걸로 보여지는 것인데 그 계엄이라는 행위는 그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포고령이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대통령이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쿠데타하고 이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이나 석 변호사나 정말 거기서 거기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저렇게 절친 사이 유지하고 지금도 엄호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우 한심한 얘기를 한 거죠. 한심한 얘기라고 했는데 석 변호사 얘기는 그렇습니다. 나 내란합니다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란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건 뭐냐면 사실 너무 궁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률가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은 좀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지지층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고 지지층이 믿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서는 지금 우리 최재성 선배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란의 수단으로 계엄을 썼어요. 군을 동원하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수단을 사용한 겁니다. 그럼 계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엄은 선포를 해야 돼요. 계엄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란을 하기 위해서는 만방에 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아이고 이렇게 만방에 알리고 하는 계엄이 어딨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니 내란이 어딨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란의 수단으로 계엄을 썼으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거죠. 사실은 1980년에 전두환 정권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할 때도 나 내란 확대합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 요건이 안 맞는 계엄의 발동 요건이 안 맞는 걸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 내란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런데도 뭐 나 내란합니다 하는 내란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은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지지층 결속을 위한 얘기다로 해석이 됩니다.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정말로 변호해서 승소를 하고 좀 이겨보고 싶으시면 변호인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하신 말씀 정도에 놀리면은 안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12월 3일 밤에부터 4일 새벽까지 국회에서 봤던 그 현장에서 봤던 군인과 그 장면들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또 예전에 그 장모께서 10원 한 장 뭐 피해준 적 없다고 하셨던 그런 얘기도 생각이 나고. 예. 네, 아무튼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상식적인 논리와는 벗어나 있어서 지지층 결속을 위한 메시지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정 국무총리가 오늘 야권이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6개 법안,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사법과 그다음에 국회 증감법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 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두 국무회에서 제2요구권을 행사했어요. 네, 오늘 이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라고 한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 국회 6개 법안 제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법안들의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또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라면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부권이 발동된 6개 법안은 국회법과 증감법도 양곡관리법을 포함해 농업사법이었습니다. 일단 뭐 거부권 이게 적극적 권한 행사냐, 권한 대행이 할 만한 일이냐부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최수석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헌법상의 이제 대통령의 직무 권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렇게 이제 해석한 것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제 해석입니다만 예. 할 수 있다와 한다로 구별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을 이제 임명해야 한다. 예. 임명한다. 그다음에 헌법기관을 구성한다. 뭐 이런 거는 조금 강제적 책무에 해당하는 거고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할 수 있다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사면권하고 거부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한적으로 하라는 의미. 그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요? 강제적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대통령만의 권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일종의 강제성이 있는 책무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사면권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사면을 단행하면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제한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강제적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사면권과 거부권을 대행이 그냥 막 해버리면 그거는 일단 안 된다. 이 점이 하나 이제 제 해석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구별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리 이제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정책이나 법률 중에 이제 정책에 해당하는 예. 이런 법률에 대해서는 뭐 대행이 오늘처럼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가령 이제 내란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이것도 대행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제한적 조항을 적극적으로 막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보면은 또 정책 법률하고 특검과 같은 그런 거하고는 좀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뭐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대통령이 일종의 대권으로서 행사하는 그런 권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사망권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대통령의 특권들이 그러면 예전에 왕 시절 때부터 내려왔던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하는 게 맞겠죠. 저도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되도록이면 현상 유지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사실 양국관리법에 대해서는 꾸준히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내용이 이거예요. 전체에서 3에서 5% 이상으로 초과 쌀이 생산됐는데 쌀 가격이 5에서 8%씩 이렇게 하락을 한다. 그럼 정부가 무조건 그 쌀을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 한 매년 1조 4천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게 된 거죠.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해요. 양곡관리법은 원래 쌀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첫 번째 주장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매입할 수 있답니다. 지금 바뀐 법은 뭐냐면 무조건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매입 조건만 있는 게 아니고 쌀 재배 면적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관련 시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하겠다는 내용이 양곡관리법에 있다. 왜 그 부분은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상 쌀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은 연로하신 분들이 그거 이외에 다른 농사를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계속 팔아주고 가격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런 시책이 되든 말든 간에 기본적으로 쌀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양곡관리법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래서 이건 시장 논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오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에서도 이제 PLC라고 가격 손실 보장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뭐냐면요. 일정 정도 가격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차액의 일부만 정부에서 농가에 그냥 직접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그 남아 도는 쌀을 그걸 다 가지고 떠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 보시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결론, 연구 결과 결론 자체가 뭐냐면 이 양곡관리법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난다는 것밖에 안 돼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쌀 과잉 생산량은 연 60만 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건 어디다가 보관을 할 겁니까? 그리고 그 1조 4천억이라는 되는 매년 예산은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유럽이나 일본이나 뉴질랜드나 전부나 이런 특정 농축산물에 대해서 이런 최저가격 보장 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는 전략작물 뭐 직불제 이런 걸로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양곡관리법의 형태로 가는 것은 결국 펴겠다는 뜻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은 1조 4천억이 얼마나 무서운 돈이냐면 우리가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애들 18세 이상에서 24세까지 있는 애들. 얘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전부 437억밖에 안 돼요. 그럼 1조 4천억이 얼마나 무서운 돈인지는 아시겠죠. 돈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런 법안들은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한 자체의 논쟁보다 이제 그 해당 법 자체의 논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고 혹시 반론이나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뭐 저는 내용적인 어떤 시비 이런 거를 떠나서 계엄 같은 게 그렇고 법률 거부권이 제2요구권이 그렇고 사면권이 그렇거든요. 이거는 기존의 어떤 권력 체계 내지는 기존의 질서들을 뛰어넘는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초법적 이 조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했는데 대한민국은 국회하고 대통령, 정부가 법을 발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 권한도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정부에서 대통령이 거부를 한다? 이거는 지나친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한 거고요. 사면도 사법부에서 다 해서 최종심 다 되고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권력구도 질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들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달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요. 계엄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제약을 하고 어떻게 보면 평상시 같으면은 초법적 탈법적인 조치로 이제 계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요건을 엄밀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거부권은. 권한대행이. 예.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정책에 예. 대해서는 그래도 틈새가 조금 정치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특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저는 그거는 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은 논평이 이제 오늘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일단은 비판적이지만 탄핵 소추까지 가는 건 좀 그렇다. 이게 다 정치적인 거지요. 정치적인 판단이 정책 부분에 대해서 그 법률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을 가기에는 예. 지금 국면에 소추하기에는 민주당으로선 매우 부담되는 부담스럽다. 그런 거죠. 아유, 그런데 그래도 저기 선배 민주당은 저기 이재명 저기 대표 수사했다고 탄핵까지 한 정당이에요. 그 지금 사실은 뭐냐면 탄핵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한테 불리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면권은 사실상 국왕의 대권에서부터 내려온 게 맞는데 법률 거부권은 저는 좀 달리 봅니다. 이건 삼권 분립 체제를 만들면서 입법부에 대해서 행정부도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조금 좀 정책적으로 판단할 여지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제한적이라고 봐요. 태생이. 예. 그 근원은 이제 좀 사면권하고 다르다, 유래는 다르다 하더라도 일단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군을 통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을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한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나타난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빈번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근데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야 돼서 알겠습니다. PD가 자꾸 다음 주제 넘어가라고 계속 콜이 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라고. 안 넘어가면 제가 혼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역시 그래서 예. 이제 곧 다가올 양특검 있잖아요. 예. 내란 특검하고 이제 그건 다른 특검 해야 특검. 돼요. 받아야 돼요. 이런 것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걸 지켜보겠다. 민주당으로서도 탄핵 소추를 안 할 특검은 수가 받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민주당 다음 주제에 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앞서 얘기하셨으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억지로 안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건 대표 측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했었고요. 항소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소송기로 접수 통지서가 송달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피고인은 이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원래 앞서서 2번 우편으로 보냈는데 이사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된 건데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이제 해명한 걸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이 수령을 거부했다는 이제 국민의힘 및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법원은 절차에 따라서 첫 통지서를 자택으로 발송을 하였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서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 대북 송금 의혹 받고 있고 1심에서 유죄 나왔었죠.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역시 유죄에 징역 7년 8개월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약간 이제 양형에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일단 원심처럼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사례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적 판단은 동의를 했지만 이제 일부 감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었고 이게 이제 그 허위사실 관련된 거죠. 공직선거법상 변호인 선임을 지원해서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 여당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2번이나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안 받게 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거고 그래서 결국은 집행관이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서 당사를 찾아가서 지금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과거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출장 조사를 나가는 거나 이렇게 야당의 주요 정치인이고 당대표고 이러면은 이렇게 출장해서 송달을 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는 특권층의 나라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 이건 법치주의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뭐 주요 정체를 하고 있고 아마 뭐 대권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본적이고 사소한 부분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나중에 큰 것은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예. 저는 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이거는 이제 직접 수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일반 우편처럼 그냥 던지고 가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게 이 직접 수령을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 아니에요? 예. 그런데 너무 시점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천연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사실은 이 계엄 및 이제 탄핵 이 과정 때문에 조기 대선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조기 대선이 아니라면 이런 지연 자체도 조금 난망해요. 예. 만약에 계엄 아니었으면 이게 대선이 한 1년 6개월 남는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고 재판이 지연되는 정치적 효과를 이재명 대표가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아닌데 하필이면 계엄에 또 조기 대선이 예측되어지는 시점에 이제 나타난 거니까 지연 작전 아니냐 뭐 이러는데요. 여러 가지 시간표를 봐도 아예 재판 항소심을 안 할 거면은 몰라도 이거를 뭐 조금 연기하고 뭐 이런 게 정치 스케줄하고 재판 스케줄 소위 말해서 사법 리스크하고 이 미스매치가 안 돼요. 그 무슨 비슷하게 의미죠? 예를 미스매치가 들어서 안 된다는 건? 아무리 늦어도 장미 대선 아니면 장마 대선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633 룰 소위 얘기하잖아요. 1심 6개월 뭐 항소심 3개월 최종 3개월 하는데 이게 지켜지기가 힘들어요. 특히 대법.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6개월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장미 대선이든 장마 대선이든 그게 치러진다라고 하면 이 지연 작전을 안 하더라도 예. 크게 문제가 대법원 없어요. 확정 판결까지는 안 날 그건 것이다라고 난망합니다. 혹시 아니, 그러고 그것만 그거 놓고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서류를 안 받고 있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면 탄핵 소추나 내란죄 이 수사가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되죠. 그런데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뒤로 밀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633 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 따지고 보면 6개월입니다. 이 6개월에서 지난 며칠 동안 소속 기록 접수 통지서를 2차례나 발송을 했는데 안 받은 것만 해서 벌써 며칠이 지나간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봤었을 때 일주일하고 한 달 뭐 2주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봤었을 때 이렇게 2번씩이나 폐문부재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소송 사기꾼들 아니면은 이렇게 폐문부재로 이렇게 안 받게 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제 직접 수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이제 소위 이제 지연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얻는 정치적인 어떤 이득이 있다고 하면 매우 정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당선됐는데 그날 대법 판결이 일어나서 예. 대통령을 못 한다든가 지금 타임 스케줄을 쭉 보면요.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할 때 굳이 지연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딱딱 3개월 항소심 최종심이 딱딱 떨어졌을 때 예외 없이 떨어졌을 때 그것도 유죄가 나온다는 전제 이렇게 되고 대선이 4월 말이나 5월 달 치러지면은 안 된다는 이 전제가 성립돼야 이 지연 작전을 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이득 때문에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되어지는데 이 시간표가 안 어차피 안 된다. 맞는다니까요. 그러면 최재성 수석님이 볼 때는 대법원 판결은 탄핵 심판 전에 안 나온다. 1심이 있으면 2개가 있어요. 위증교사랑 위증교사랑 공직선거법 2개가 있는데 안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죠? 혹시 2심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2가지 다인데요. 2심도 안 나올 거다. 일단은 뭐 다 그렇게 예측을 하셨지만 선거법이 그렇게 실형이 나올 줄은 네. 거의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그냥 이재명 대표 극혐하는 어떤 정치인 한두 명이 실형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 빼놓고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망을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 반면에 위증교사는 조금 이거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 형량이 뭐 이런 이제 예측들을 했는데 지금 거꾸로 나온 거 아니에요 위증교사 무죄? 예, 시기만 보신다면 2심은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 저는 안 나올 2심은 이심도? 나올 수도 2심은 있는데 나올 결과가 선거법이 지금 진도가 제일 빠르잖아요. 선거법은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판결문 보면서 아 이거는 무죄일 수 있겠다라는 오히려 확신이 들더라고. 내용도 달리 나올 수가 있어요. 내용을 달려놓을 수 있다. 예. 시기만 딱 얘기를 할게요. 자, 왜냐면 내용을 가지고 가장 제가 많이 얘기를 결정적으로 했으니까. 뭐냐면 잠시만 한- 대법원 확정 판결은 확정 판결은 늦을 수도 있지만 늦을 수도 있고 2심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후보를 교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소심을 어떻게든지 늦추고자 하는 전략으로 저는 보는 거죠. 예. 자, 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항소심은 조기 대선 치러지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저는 선거법은 그 판결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있다.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되고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그게 2심이 유죄로 나온다 하더라도 예. 지금 김웅 전 의원이 얘기하셨던 그러면 후보 교체 안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의 특이성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선거법 1심 판결 나고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그다음에 거기다 계엄이 터지면서 더 올라갔어요. 이게 왜 그럴까? 보통은 정치인이 유죄 판결이 나면 그거 흔들리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지율이 공고해지다 못해 좀 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실체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항사심에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거는 자랑을 그거는 그거는- 시비의 문제고 이게 적어도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 예. 또 검찰의 지나친 수사 그냥 먼지털이 산소털이 단 이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주저앉기는커녕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기현상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2심에 정치적으로는 2심이 유죄가 나오더라도 예. 큰 영향은 없다라고 여겨진다는 게 제 다음에 관점이에요. 최영두 의원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예, 여기까지 일단 듣고 제가 시기 문제만 좀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한판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고요. 곽우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나가는 시간에도 두 분께서 패널이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2심에 따른 영향을 두고 한참 논박을 했는데 그냥 내기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그러면 광고 나가는 시간 동안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을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 지금 어떤지 상당히 궁금한데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도 질문 사항이거나 반박하실 거나 있으시면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방이 공개됐습니다. 당시에 보니까 의원님은 이제 마산에서 네, 그렇습니다. 숙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상가를 방문하고 다음날 아침 일정이 있어 일찍 올라오기 위해서 9시 KTX 탔는데 예, 10시 반에 KTX에서 보니까 이게 계엄령이라는 이런 속보가 떴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페이크 뉴스인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12시에 그러면 서울역에 내리면 이제 국회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 순간 딱 생각난 것이 이제 계엄 해제 요건은 이게 국회 과반의 찬성으로만 해제되니까 그래 우리 텔레그램 방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그 민주당이야 이제 뭐 계엄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미리 하고 또 이럴 경우에 정말 필사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뭐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당은 전혀 뜻밖인 데다가 또 되게 우리 당 의원님들이 좀 얌전하고 이전에 모범생들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계엄이라는 걸 사실 저도 그 기억 속에 있는데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모두 국회로 달려가자, 국회에서 모이자, 의원총회 어디서 합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한 뭐 사람들이 전부 국회로 달려오는데 그 사이에 또 국회가 막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혀서 당사로 가서 당사에 앉아 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이에 계속 보면 나오지만 원내 대표가 청을 하겠다. 빨리 저 예기리 회장으로 모여달라, 본청으로 와달라, 뭐 이렇게 하다가 막혔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저리 와라. 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우왕좌왕이 그 당시 사정이 보면은 지금 다 드러났지만 한 11시부터 한 30분 정도 잠깐
경찰이 예. 국회의원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국회 경내가 봉쇄됐다가 그때 잠깐 잠깐 풀렸었죠. 풀렸어요. 근데 저희는 도착했던 게 12시 좀 넘어서였는데 12시 반, 12시 40분, 50분쯤이었죠. 예. 그때는 뭐 헬리콥터도 뜨고 내리고 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당시에 이제 정동영 우리 선배 정동영 의원을 이제 만나고 해서 그 국회 수소 충전소인 쪽이 예. 그리고 시민들의 도움으로 시민들이 무등 태워주고 이렇게 떠올려주고 해가지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뛰어갈 수 있었죠. 가니까 이미 10분 전에 딱 끝났더라고요. 예. 보니까 23시 38분에 최영두 의원님 지금 마산 숙모상 문상하고 KTX 상경 중입니다. 12시 넘어 서울역 도착합니다. 업데이트 주시는 곳으로 즉시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0시 41분 지금 마산에서 막 도착해서 국회 앞입니다. 이렇게 했고 상황을 좀 보셨고요. 그게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요즘 뭐 아주 보도가 다 비밀이 정돈이 없습니다, 돼서 정말. 전체가 다 나왔습니다. 최영두 의원님이 그때 뭘 하셨는지가 예. 다 나와 있는데 즉시 달려가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빨리 이 비상계엄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해제해야 되겠다. 예, 그건 여야가 없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가면 잘못하면 좀 두들겨 맞고 몇 개월 동안 어디 구금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약간 그런 비장한 생각도 하고 했는데 막상 가니까 시민들이 국회 앞을 쫙 감싸고 있고 경찰들도 사실은 저희가 국회의원이 들어가는데 왜 막아 그랬더니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뭐 아주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데 뭐 스크럼을 짜가지고 일체 출입을 안 시켜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1시 11분 최용두 담 넘어왔습니다. 예.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 예. 해제하기 위해서 본청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원님의 일단 그건 느껴지는데 예. 제 개인적으로는요. 예. 다른 의원들의 메시지들을 보면 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잘 안 느껴졌어요. 제가 아마 그 메시지 중에 일부 요즘 뭐 1일 내 삭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삭제된 게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제 당시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그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국회가 아시면 국회 정문이 오른편으로는 저쪽 한강 쪽이고 왼편으로는 색강 쪽 아닙니까? 제가 국회를 마주 볼 때. 색강, 색강이고 KBS 영구동 뒤편인데 그쪽은 비교적 조금 뭐랄까요 사람들도 좀 적고 그 경찰도 좀 느슨했다고 할까요? 그렇고 반면에 오른쪽에 우리 당사 민주당 당사가 있고 우리 당사가 있는 오른편 그쪽은 사람도 많이 몰려 있었고 경찰도 집중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데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또 김기현 의원 또 김장겸 의원 이런 분들 이야기를 쭉 보면은 이 넘어가는데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월담을 저도 뭐 기간 178점 되지만 월담을 쉽게 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누군가 빠져주고 무등 태워주고 하지 않으면은 특히 여성 의원이거나 또 이런 의원들은 뭐 도저히 뭐 경찰이 저 몇 번 또 떠밀어 가지고 뒤로 자빠질 뻔하고 그랬거든요. 경찰에서. 전문이 공개됐는데 수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한마디로 이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 뭐 다른 당은 개헌 막아야 된다, 해제시켜야 된다. 이게 일사불란하고 절실성도 이제 뒷받침이 됐던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계엄을 선포한 당사자가 대통령이잖아요.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막아야 된다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다수는 아니었다고 봐요. 다른 분들은 다수는 뭐냐? 어떻게 해야지? 혹은 이거 우리가 뭐 이거 가서 싸우고 이 본회의장 가서 어떻게든지 해제시켜야 돼 이렇게 절실하게 그렇게 주장하고 행동하는 분들은 저는 다수일 수 없다고 봐요. 수석님 그게 이제 내가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인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저 원내대표가 계속 문자로 모의를 한 것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한동훈 대표가 검령 발표 직후에 이건 위헌 위법적 행위이다.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서 의원들 모이시라고 했고 뭐 의원들이 빨리빨리 오라는 절규가 컸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적으로 이건 굉장히 큰 소용돌이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걸 해제시켜야 된다는 거 했고 다음에 제가 놀란 점 하나는 11시 넘었은가 계엄령 포고가 나왔는데 그 계엄령 포고에 보면은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 예. 이를 어길 경우에 처단한다, 엄단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 거니까 저는 순간 그래도 국회의사당 안은 뭐 한 200명간의 의원도 있고 또 보좌진까지 수백 명이 있고 시민들이 수천 명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뭘 빨리 해산을 해도 막 즉각적으로 뭘 때려 패거나 이럴 할 수가 없을 텐데
당사 이런 데도 똑같이 이제 진입했을 거거든요. 그 한 1개 분대 한 1개 소대만 가면은 예. 완전히 다 끌려 나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험성에서는 똑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뭐 팩트로 예. 말씀드리면 팩트는 야당 의원들은 192명 중에 172명이 당시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을 했는데 여당은 이제 108명 중에 9명이 불참해가지고 왜 국민의힘이 특히 우왕좌왕했느냐. 물론 이제 추경 원내대표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그런 결과일 수도 있겠는데 그 그런 결과적이죠. 비판들이 예. 좀 있습니다. 뭐 짧게 코멘트를 좀. 저는 이제 사실 저희 우리 당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사실 그때 이 계엄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당이 계속 그동안 한 4년 동안 계속 뭐 일치 단결해야 된다, 뭐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어려울수록 더 뭉쳐야 된다, 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실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뭐 제가 우리 최영두 의원님은 워낙 존경하는 분이고 그래서 마산에서 이렇게 이제 급히 올라왔을 때 저는 저 시간이 됐었으면 저는 들어가서 반드시 이 계엄 해제를 하는데 힘을 보태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당에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모든 국민들이 당시에 헬기가 국회를 들어갔고 특전사 요원들이 그 본청 안에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다 봤는데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했던 그 크나큰 실수를 왜 당이 우리가 끌고 갑니까? 오늘 그래서 이제 충격적인 김웅 잠깐 보탤게요. 그래서 짧게 제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사에 있었던 사람들, 당사인 분들은 사실은 못 들어가고 계엄령이 포고되고 이 군대의 출동이 되면은 그 아마 그 무슨 계엄 해제를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겠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당사에 머무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그런데 당사에 모이셨던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부 그냥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다들 막 굉장히 개탄하고 막 이 분노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정치를 이렇게 파괴시킬 수가 있냐고 뭐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결과적으로 못 들어갔다고. 지금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190명 중에 우리 당 의원이 18명이었을 걸요 아마? 예. 18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저처럼 표결을 못했지만 뒤늦게 합류해서 한 30명가량 의사당 안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뒤에 민주당에서도 정동영 뭐 의원이라든가 이준석 의원이라 이런 분들이 개혁신당의 분이 표결을 못했지만 한 1, 20분 사이로 이제 다시 다 알겠습니다. 들어가는 중인 의원들이 꽤 있었다. 꽤 있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뉴스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한 관계자로부터 국회에 절대 가지 마라. 가면 체포될 거고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 전화기도 끄고 은신처에 숨어 있어라. 가족도 대피시켜라. 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변에게 얘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이제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죠. 예. 군 검찰 지금 공수처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엄령이 할 때까지 우리가 뭐 예컨대 영화를 보더라도 뭐 여러 가능성이 있겠죠. 그것이 과연 대통령의 지시냐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대통령은 포괄적으로 예컨대 계엄령 준비를 하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그 실행 단계에서 예컨대 우리가 뭐 무슨 진짜 큰 영화를 보면은 실행 단계에서 실행 말단에서 지금 극단적인 어떤 행동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 만약 한동훈 대표가 전화를 받았다면 누가 전화했는지 또 그 전화에서 누가 했는지 이런 것들에서 다 밝혀지겠죠. 지금 말씀하시기로 이제 실행 단계에서 말단에서 네. 어떤 미스나 또는 과도한 행동들이 있었을 수 있다 가능성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데 네. 사실 여당 대표를 그 미스로 이렇게 체포 사실 더 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협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대피해라. 요거는 사실은 실행 단계에서 미스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 가지 여기에는 이제 또 이관계도 있을 수 있고 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러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뭐 예컨대 저 과방위가 그 다음 문제 열렸는데 거기서 여러 뭐 또 김우준 씨가 나와가지고 또 뭐 네. 굉장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주장인데 제가 그 다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정도면은 이 계엄령 사태의 아주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단한 사태여서 예. 뭐 외지에도 예컨대 뉴욕타임즈라든가 CNN이라든가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데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뭐 제대로 뭘 그걸 언급한 적 곳이 없어요. 그건
그 외국 그 나라들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거 아니겠느냐.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그랬습니다. 그날 또 저도 그 KBS 오면서 KBS 앞을 지났는데 한때 KBS 앞에 장갑차가 출동했다라는 이런 사진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KBS 노조 쪽 사람한테 눈으로 봤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진을 보았대요. 근데 동료 중에 내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못다 그러고 MBC에는 출동했습니까? MBC는 출동하지 않았다 그래요. 지금 사실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의 경계선상이 애매하기 때문에 모든 사실 것이 확인을 해야 된다. 사실 확인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탄핵 표결 직후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 뭐 색출하자, 동물도 나오고 세작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세작이다 민심과 그런 얘기는 동떨어졌다. 없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조선일보랄지 이른바 보수로 분류되는 언론들에서도 강하게 민심과 동떨어졌다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탄핵을 한 주 표결을 안 했던 것은 우리는 탄핵보다 빠른 방법. 근데 질서 말하자면 대통령이 퇴진 일정을 밝히고 그 사이에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 일선에서 물러나고 군 통수권과 이런 것들은 거국 내각이 맡고 이렇게 해서 여야가 합의가 돼서 탄핵보다 더 빠른 일정을 마련하자고 중진들이 가서 설득도 하고 한동훈 대표도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첫 주에 탄핵 그 표결하기 직전에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여당에게 일임하겠다. 그다음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서 이제 여당과도 야당과도 협의해보고 구체적인 정치 일정을 마련하는 과정이었는데 12월 12일 날이죠. 대통령께서 이제 뭐 딱 발표를 해가지고 탄핵 재판을 받겠다, 탄핵을 피하지 않겠다, 수사도 받겠다 이래버리니까 이제 정치적 합의가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노웨이 아웃이었습니다. 더 이상 출구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정 분위기는 표결에 참여해서 부결이든 가결이든 부결이든 하자. 표결에는 참여해야 된다. 지난번에 안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신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탄핵 반대 당론이 나오고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은 탄핵 소추 의문에 보면은 내란 공범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를 적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내 일부 이제 분들이 자, 우리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적시한 이 탄핵 소추에 찬성을 하면은 그럼 우리 당과 우리 의원 전체가 탄핵 공범으로 내란 공범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그것 때문에 좀 그러면서 이제 좀 많았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예 이번에도 표결에 불참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끌어서 표결에 참여합시다 해서 결론을 내자 혹시 이렇게 뭐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게 있다면? 저는 이제 격가지고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가 각각의 표가 더 나오고 덜 나오는 계기로서 민주당의 소추안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문제가 적시된 점이 작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엄 딱 터지고 그 국회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다수가 탄핵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의총 때 그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부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공개가 되고 이것이 탄핵 반대로 좀 더 많은 의원들이 돌아서게 된 계기가 됐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래 반대였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건 뭐 이것이- 일방적인 주장이고 내가 이야기 드릴게요. 제 타임이니까. 짧게만 부탁드려요. 시간이 뭐 1분이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확실합니다. 이 탄핵 그 일주일 사이는 탄핵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왜냐하면은 그건 대통령 이제 하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자진 하야가 그 강제 퇴진보다는 이건 사실은 더 이제 수습책이 빠른 수습책일 수가 있고 또 탄핵 재판에 기다리면서 또 국론이 분열되고 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걸 피하고 대통령이 임기 문제를 포함한 모든 걸 맡겼으니까 그 일정을 제시하자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탄핵 반대부터 처음부터 당론이었다. 그건 달고 다릅니다. 네. 아니 그거는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정치 일정,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더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다른 방법들이 통용이 됐으면 그 방법으로 하면 돼요. 그러나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그럼 안 됐지만, 탄핵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계엄은 잘못됐다 그래요.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계엄은 반헌법적이고 예, 시간이 다 이렇게 돼서요. 얘기를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그 보니까 계엄을 왜 아니, 계엄을 왜 잠시 우리가 시간이 이제 다 찬성합니까? 됐습니다. 그건 광고 들어가야 돼서 일방적인 자,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최영두 의원과 함께 얘기를 계엄에 대해서는 나눴습니다. 확실합니다. 지금. 네, 잠시 뒤 한판 승부 2부에서는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죠. 남상권 변호사를 만나서 궁금한 황금폰 내용, 과연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음은 뭐가 있느냐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정희 한판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약간 사과의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황금폰, 현재 검찰에서 선별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황금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하려고 명태균 씨 측의 변호인이죠. 남상권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남 변호사님이 현재 재판에서 아직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현재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제작진에서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연결이 재판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락이 되는 대로 연결을 하고요. 저희 패널 두 분과 함께 그동안은 시간을 때워야 명태균 되는군요. 씨의 황금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아니, 저기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양해의 말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일단 생방송의 묘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네. 제가 또 황금폰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황금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그 용어를 제가 제일 먼저 썼다고 어떤 매체에서 그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어이도 없고 기가 막히는데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 명태균 씨가 자기 관련해서 수사가 계속되기 시작하니까 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역을 갑자기 깠습니다. 예. 그걸 보여주는 걸 보고 이거는 전형적인 물타기다. 이걸 뭐하고 갔냐. 옛날에 버닝썬 사건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흐리기 위해서 연예인의 황금폰을 깐 적이 있다. 그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희한하게 문해력의 문제가 맞는 것 같은 게 그걸 가지고 명태균의 폰을 황금폰이라고 제가 제일 먼저 언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게 또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 황금폰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마 황금이 또 있어서 옛날에 얘기를 그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폰은 황금 색깔에서 황금폰이었어요. 그때 아. 불렀던 것은 버닝썬 때는. 근데 이거는 그 용어는 제가 알기로 6일 전에 JTBC에서 제일 먼저 황금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 예. 적어도 우리 CBS에서 그리고 제가 그런 용어를 그렇게 함부로 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무래도 김웅 검사님이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일단 남상권 변호사가 다른 쪽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세 대의 휴대폰 그리고 USB 하나를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건 명태균 씨가 제출을 한 거죠. 12월 12일 날 제출을 한 건데 대화 내용을 복구하고 있는데 한 대에서만 15만 5천 개의 음성과 카톡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 볼 수 있어.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은 제가 지금 예전에 그 이정근 씨 그 파일 있지 않습니까? 예, 사무총장, 그 사무 예. 민주당. 예, 그 저기 저 돈봉투 사건 그 일으켰던 이정근 씨 그 녹취록을 지금도 저는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이거는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일단 이걸 특정 상호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저기 클로바노트 같은 예. 그걸 통해서 일단 앱을 이용해서 그걸 전부 다 저 텍스트로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 텍스트 변환시킨 거를 지금 AI 중에서 뭐 좋은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 안에 집어넣어 놓고 예를 들면은 뭐 돈이나 아니면은 무슨 공천이나 키워드 아니면 검색을 이권 하는군요. 개입을 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찾아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1, 2분 안에 그런 것만 일단 쫙 뽑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또 구체적으로 2022년도에 지방공천 관련된 걸 좀 뽑아줘라고 하면 또 그렇게 파일을 뽑아줘요. 근데 지금 검찰에서는 사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한 번도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 파일을 다 들으면서 가기 시작하면은 이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걸 왜 제가 아느냐? 제가 과거에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예. 녹취록 360개 테이프를 들었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렇죠. 지금 그나마 AI가 도움이 있어서 좋은 앱들이 있어서 일단 녹취록으로 뽑기는 좀 쉬울 것 같고 들어보니까 오늘 오전까지가 한 절반 정도 선별을 했다. 원래 변호인 입회하에 하는 건데 최재정 수석님은 명태균 씨의 황금폰
제일 황금폰 주목하는 아니라니. 내용은 어떤 겁니까? 물론 아직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건 다 없어요. 근데 뭐 여사 내용도 있다고 그러고요. 뭐 이제 뭐 짐작컨대 이게 이제 소위 황금폰이라는 게 이제 스모킹 건들이 있다. 예.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선 이제 저는 내용이 좀 있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뭐 김건희 여사하고의 뭐 통화 이것은 뭐 있었다라고 하고 그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 우선 연관 인물들이 너무 많고요. 예.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부 두 부부만이 아니고 여권 내 유력한 정치인들이 다 거의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살 추리고 뼈 추리고 나오면 남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엄, 탄핵, 대통령 탄핵 뭐 이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 이 길로 가는데 국민의힘이 이 데미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네. 녹취는 명태균 씨와의 강혜경 씨와의 녹취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이제 명태균 씨가 주변인들에게 뭐 과연 대통령의 녹취, 대통령이랑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주변인들의 녹취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원인데 명태균 씨 폰 직접 나오면 이 안에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아, 그렇죠.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제 정치적인 이제 환경을 보면 지금 계엄 탄핵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과 무관하게 명태균 게이트, 저는 선거 게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이 명태균 게이트의 초침은 상관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게 제대로 초침이 작동하게 되는 이제 황금폰이 포렌식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교롭게도 다 여권의 문제거든요. 대통령 탄핵도 그렇고 명태균 씨 문제도. 그래서 이게 대선 이것저것 이제 후보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보는데 그냥 차 띄고 포 떼고 하면 나중에 뼈도 못 추려서 후보들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현실적으로는 정치의 계절에서 볼 때 대선 국면에서 볼 때는 대선 주자들이 나올 경우 위험해진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일단 예 맞아요. 제가 그래서 뭐 사석에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앞으로 정치 지도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명태균이 결정을 할 것이다. 대선 특히 우리 당의 그 상황은 명태균 수사가 결국 결정을 지을 겁니다. 그거는 뭐 제가 확언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 거고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명태균 씨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들은 강혜경 씨 휴대폰에서 나온 겁니다. 강혜경 씨가 받았던 이야기들에서부터 나온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휴대폰은 뭐냐 명태균 씨 본인의 휴대폰입니다. 본인이 가장 결정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나온 시점이 되게 미묘해요. 사실은 구속이 되고 그 뒤에 이거를 검찰에 제출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주민 의원이 찾아오지 않아서 이거를 믿을 수 없어서 검찰에 낸다. 이거 말이 안 돼요. 박주민 의원하고 뭐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거는 일종의 뭐냐면은 두 가지를 노린 겁니다. 민주당에게도 야, 니네한테 내가 거래할 거 있어. 그러니까 찾아와라고 말을 던진 거고 또 하나는 이 판은 내가 흔들 텐데 자, 당신들 거기에서 그냥 나 몰라라고 하고 있지 마. 나 다 죽일 수 있어라고 경고를 한 거죠. 그 얘기는 지금 그런 거네요. 민주당 분들 저를 잘 활용해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정권 잡으면 잘 봐주세요. 그렇죠.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박주민 의원이 부랴부랴 사실 박주민 의원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아니 자기하고 뭐 만나자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네가 안 와서 나는 넘겨줬어라고 하니까 이 양반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쫓아내려간 거예요. 그 정도로 명태균 씨는 거기 안에 들어있어도 지금 갖고 놀고 있는 거고 정치판을 그 과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강력한 그 휴대폰이라는 무기를 적절할 때 지금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드는 의문은 그거예요. 검찰에 제출할 때 그 휴대폰을 따로 그 파일들 복제 안 해놓고 줬을까요? 예. 그건 아닐 거예요. 황금폰 말고 추가로 있을 수 있다. 그 휴대전화 제출한 거를
그 원본 제출 그냥 다 그렇죠. 하고 끝이 아니고 그렇죠. 따로 또 복사를 해놓은 파트리를 거죠. 해놓을 그걸 수도 가지고 있다.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국을 바꿀 수 있고 사실 이 양반의 명태균이 얼마나 지금 사실 대단하냐면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그냥 사기꾼 아니다. 스테로이드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효과가 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저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자꾸 나불거리며 끝장을 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예. 해요. 그 양분 성격에 나불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3, 4일 동안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 일단 저희가 이제 한 번씩 다 얘기를 하면 원래 남상권 변호인이 연락이 되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변호인이 한 얘기예요. 홍준표 시장의 과거 복당 얘기 21년인데요. 21년 4월에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나 복당 좀 부탁해줘 라고 얘기해서 그해 4월 25일 날 이건 뭐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주도 별장에서 김종인 위원장 등과 명태균 씨 등이 만났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얘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은 조금 전에 오마이뉴스에게 명태균으로부터 홍준표 시장의 복당 부탁을 받은 적 없다.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 입장이고요. 명태균 씨 측은 그렇게 부탁했다. 홍준표 시장 입장은 내가 왜 부탁을 하냐. 그거는 당시에 당권 주자들이 다 찬성해서 이준석 대표가 해준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우선 지금 조금 사안이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예. 홍준표 복당 부탁 이거 하고 지금까지 나온 거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그다음에 뭐 오세훈 시장 뭐 경선 과정에서 이런저런 거 이 등등등하고 요거는 좀 다른 게 일단은 조금 도덕적이라 그래야 되나 도덕적으로 어떻게 명태균한테 복당 부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 그런데 이게 과연 불법적인 거냐? 여기에서 죄를 물을 수 있느냐? 예. 요거는 또 지금까지 거론됐던 뭐 대통령 부부 등등의 문제하고 조금 좀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가오는 떨어지죠. 이거 이제 홍준표 법적인 문제나 그런 사실이라면. 건 없으니까. 예. 근데 저는 알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복당을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그때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는데 비대위원장을 제주도까지 불러서 만나고 거기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양반이 뭔가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명태균 씨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론 조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뭔가 약점이 있지 않고서는 양쪽에서 다 그런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을 들어주고 전달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제가 알기로 당시에 명태균 씨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수성목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홍준표 그때 당시 시장을 만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홍준표 시장이 에게 명태균 씨가 도와주면 이번에 다음번에 뭐 홍준표 시장님 저기 복당 시켜 주실 거죠? 이 자리에서 약속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복당 이야기를 여기저기 부탁을 한 건 맞죠.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는 그때 당시에 아무런 답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고 다녔고 실제로 복당이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진술들이 사실은 다 숨겨져 있는 함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들하고 다 지금 관련이 돼 근데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앞서 이제 법적으로 이런 거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뭐 모양은 좀 떨어지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명태균 씨의 폰에서 15만 5천 개 중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 여권의 대선 경쟁 구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뭐 오세훈 시장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요부 얘기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조금 전에 M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건진법사입니다. 도사 법사 우리나라에 참 많아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MBC 보도입니다. 예비 후보자들에게 윤한홍 의원에게 부탁해 공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했다라는 얘기를 검찰이 확보했다. 그거를 이제 MBC가 보도한 거예요. 이에 윤한홍 의원은 난 모르는 일이다. 오늘 통화를 본 거예요. 아마
유력 정치인 A 씨에게 부탁했다라는 얘기했는데 뭐 그것과 연관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명태균 씨나 사실 건진법사도 그렇고 공천에 이렇게 개입하는 옛날엔 유력 정치인이 개입을 했는데 법사들이 개입을 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특이한 이제 경우인데요. 특히 그 건진법사의 경우에는 과거를 좀 한번 소환할 필요가 있어요. 그 대선 때 한참 그 소위 말해서 왕자. 아니 왕자가 아니고 산소를 두드려- 벗겨서 아 뭐 재래를 지냈던 굿을 버렸던 예, 그때 등이 걸려 있죠. 윤석열 검사 부부 윤한홍 의원도 걸려 있습니다. 맞아요. 3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했던 그 재단, 그 재단의 건진법사의 재단에 출연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전 국세청장 이현동, 예. 그리고 이현동 사단, 역삼 세무서장 예. 등등등이 다 몇십억을 출연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 더 들어가 보면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소위 말해서 대북 공작금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예. 뒤를 캐달라는 국정원의 부탁을 받고 공작금 받고 그 다음에 다른 또 별도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예요. 그런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여러 개 혐의 중에 이현동 전 국세청장하고 같은 혐의로 가는데 이거를 분리 기소를 합니다. 이현동 거는. 예. 그래서 이현동 무죄 나오고요. 원세훈 해당 항목 유죄 나왔어요. 여기에 건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대선 때 그 문제가 되고 그 뒤로 이 정권 초기에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세무조사 봐주겠다 이래가지고 대통령실에서 경고를 했다 예.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그거 확인해서 그 뒤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으면 잡아들여야죠. 그래서 썰에 의하면은 계속 정권 팔고 하면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문제는 사람이다. 의혹이죠. 이제 보도에 나온 것에 따르면 건진법사가 이제 대기업들에게 접촉해서 최고 권력층과의 관계를 어필하면서 이권에 개입하려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실에 주의를 줬다. 이런 얘기가 보도에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진법사를 대통령 부부가 완전히 절연을 하고 그야말로 내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현동 국세청장 문제부터 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과거사들이 있다는 추론들이에요. 그래서 건진법사가 소위 말해서 그때 그 사건 이후로도 사실 계속 뒤에서 이제 움직이고 일들을 벌리고 이런 짓들을 하고 다녔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라서요. 예. 건진 폰도 제가 보기에는 저거 간단치 않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늘 우리 여사님이 참 성격이 좋으신 건지 참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고, 근데 정권 초기에 지금 우리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에 특히 국세청을 중심으로 소문이 많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주 초기 때 그때 이제 실세였다고 하는 장모 전 의원께서 건진의 그런 문제점들을 다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확실히 그때부터는 끊어져 나갔고, 그래서 건진이 그때부터 그 장모 의원을 원수처럼 장모 전 의원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그 뒤를 계속 공격을 했었다라고는 하는데, 그때 그 국세청 관련해서 이권 개입한 문제 이후로 사실상 거의 끊어졌다고는 들어요. 근데 그 이전은 사실 모르겠어요. 그 이전에는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녹취에 따르면 명태균 씨의 녹취입니다. 김영선 전용 공천을 건진이 줬다고 김영선 의원이 주장하더라. 내 역할을 축소시키려고. 그래서 신통력 대결을 펼쳤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건 문제예요. 하여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 사건 담당 검사였잖아요. 그래서 맞아. 김건희 여사가 건진 법사를 알고 그때부터 건진 법사를 이현동 사단이 이제 로비를 하고
그래서 검사 윤석열에 의해서 뭐 분리기소되고 빠져나온 사건으로 그렇게 이제 야당은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국세청 뭐 사단들이 그런 어떤 벌렸던 일이 대통령이 이 양반을 내치게 되는 계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연관을 구체적으로 가져왔다면 내칠래야 내칠 수 없는 사이다. 그런 저 족적들이 있다. 일단 건진 법사의 태블릿 PC와 휴대폰 세대를 검찰이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뭐가 나오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유력 정치인들이나 뭐 전 정치인들이 브로커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자꾸 법사나 뭐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게 참 씁쓸하고 참담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남상권 변호인을 연결해서 명태균 씨와 황급한 얘기를 좀 들으려고 했는데 아직 저희 제작진 얘기가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남상권 변호인이 얘기하기에 명태균 씨의 폰에 여사의 목소리도 있더라. 이게 이제 22년 5월 당연히 9일 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메시지도 많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큰 테러가 있은 다음이어서 절도 사건 다루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예. 저기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전에까지는 우리 대통령과의 문제 있었을 때는 여사님이 한 9대 1로 저 부담을 네. 가지고 계셨다면 12월 3일 날 우리 대통령께서 그냥 너무 큰 일을 치셔가지고 사실 이런 게 이제는 조금 좀 뭐라 해야 되나 사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예. 대해서 우리 당은 빨리 이제 벗어나야 되는 된다.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사실 이 명태균 사건입니다. 사실 미래에 영향을 미칠 미래에 것은 영향을 미치는 미래에 건진법사도 영향을 미칠 마찬가지고요. 것은 그렇죠. 그 두 가지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짚어보죠.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비상계엄 그러니까 12월 3일 당일 정보사령부 산하의 HID 즉 북파공작원 부대가 움직인 데 대해서 중앙선관위 인사들을 납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한 건데요. 실무자 30명을 무력으로 제압해서 미연 벙커로 데리고 오라는 임무를 줬다고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뭐 복면도 준비하고요.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도 갖춰서 케이블 타이는 이렇게 묶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0명의 명단 그러니까 선관위 실무자들 명단을 다 불러줬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제 우선 HID잖아요. 네. HID는 체포도 되고요. 신문도 되고 그다음에 저격도 되고 뭐 폭파도 되고 공작도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굳이 선관위 직원을 왜 HID를 보냈냐. 여기 하나 있고요. 네. 뭐 이제 뭐 지금 다 아시다시피 선관위 뭐 여론조사꽃 양정철 조혜주 체포 예. 이런 것들이 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통령이 기꺼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선거 조작을 자백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예, 하는 하여튼, 의심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하여튼 그래서 그런데 왜 선관위에 다른 체포조도 있을 수 있는데 왜 HID 보냈느냐? 예. 요게 좀 의문이고요. 저는 예. 오히려 초점이 저는 그 소위 이제 음모론 이런 거에 대해서 늘 비판을 해왔던 사람인데 소위 말해서 북한으로 위장해가지고 뭐 한동훈 사살하고 그 다음에 뭐 양정철 등을 구출하는 척하고 도망가고 예. 흔적을 남긴다. 이게 나 황당한 소리 같았어요. 그런데 근거가 시간이 없어 김웅원님 말씀도 듣고 가야 이렇게 되거든요. 20초 남았습니다. 저는 저기 저 뭐 무슨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고 했다 그거는 전적으로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HID를 동원한 것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대기가 있었죠. 이번에 국수본에서 강력계 형사들을 동원해서 10명 정도를 이렇게 실제 국회 앞으로 보냈거든요. 경찰에서는 그게 안내를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안내를 담당하는 교통이나 이런 쪽이까지 예.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신빙성이 있다고 신빙성이 봅니다. 알겠습니다. HID 논란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예. 오늘 뭐 그 한판 히턴프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 네, 한판 승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에 뭐든 상상 그 이상이다라는 얘기가 눈에 띄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